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1일 만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겠다며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의 책임이라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 총리 인준을 보이콧한 데 이어 이 총리의 방문도 거부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대치가 예상됩니다.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을 둘러싸고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군사기밀을 공개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농단 사태 재수사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에서 검찰의 향후 수사 향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한국에 강제 송환됩니다. 한국과 프랑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송환 절차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4대강에 지어진 16개 보 중 녹조 발생이 심한 6개 보의 수문이 상시 개방됐습니다. 나머지 10개 보도 생태계 영향 등을 검토한 뒤에 개방 수준과 방법 등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문재인 정부 첫 내각 청문회 소식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소식 등을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은 뉴스 현장 출발 640 뉴스 리뷰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현장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이낙연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식을 비중을 가지고 소개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을 실황으로 중계하고 인사청문회 관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심층 분석과 후속 보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 뉴스 현장은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에 제기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 보도하였는데 지난 5월 24일 뉴스 현장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고 후보자들의 병역 면제 문제와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조철 거부 등에 대해서 야당의 지적이 있었고 총리 후보자는 제시된 후보자의 과거 위장 전입 의혹을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과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을 초대해 청문회 초반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관련 이슈에 대한 맥락을 짚어보았습니다. 청문회 자료 제출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준비가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정부의 후보자에 비해 부실했다는 지적은 정확하지 않다는 여당의 반론을 소개하고 야당이 제시한 후보자들의 병역 문제,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등 4대 사유에 대해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대체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9년 만에 여야의 입장이 바뀐 정책 사항의 변화도 이번 청문회 진행이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문회 진행이 순조로운 것은 북한 주적 질문 같은 미묘한 안보관 질문에도 총리 후보자가 적절하게 대응한 것도 있지만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크게 높지 않았던 점도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출신 총리 후보에 대한 의혹이 많은 점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윤리적 기준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이러한 기대를 부응하는 고위 공직자 후보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5일 뉴스 현장에서는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둘째 날 후보자 보좌진의 비리와 부인의 그린 강매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측근 비리 사건에 대한 의혹과 후보자 부인의 그림 대작 의혹을 제시하면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지만 여당은 야당의 지적들이 후보자 인격을 모독하고 있다고 반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뉴스 현장에서는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를 다루면서 상대적으로 차분한 톤을 유지했는데
청문회 초반이라 여야 간의 쟁점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았던 시기적 요소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도 내용은 청문회에서 제시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쟁점들의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형태는 청문회의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시청자들이 스스로 인사 후보자의 검증을 하는 데에는 크게 유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적 환경이 바뀐 이후에 진행된 정치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주체 간의 상호작용이 시기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일단 이번 총리 후보자가 맡겨진 일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궁금해합니다. 따라서 이번 후보자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과거 어떠한 업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언론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 간의 공방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검증을 여야가 각자의 위치에서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보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현장을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했는데요. 출발 640 뉴스 리뷰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이른바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번 사건의 의미와 해당 사건의 예상 진행이나 검찰에 미칠 수 있는 사건의 영향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지난 5월 22일 출발 640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대한 감찰을 본격 시작했다고 전하면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시작된 합동감찰을 통해 당시 만찬 참석자들이 주고받은 돈 봉투의 성격과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약 관련자들의 유업 단서가 나올 경우 감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은 최근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감찰 결과 해당 사안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데다 검찰을 바라보는 여론이 싸늘한 만큼 오히려 자정 능력이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3일 출발 640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핵심 인사들 간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파문 이후 검찰은 큰 위기를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좌천되었고 감찰반은 참석자 모두에게 경위서를 받아 검토에 들어갔고 조만간 대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찰 측 참석자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수사 인력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해당 사안이 김영란법 위반이나 뇌물이라는 지적들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주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수사를 앞두고 일부에선 검찰의 제19 감싸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검찰의 부적절한 모임에 대한 보도는 아직은 사건에 관련해서 알려진 내용이 적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단순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골자는 검찰의 수사 인력과 법무부 간부들이 사적 모임을 가지고 경로금을 준 것에 대해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마친 수사 인력들에 대한 지휘계통의 격려 차원으로도 보일 수 있는 모임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배경을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모임에 참석한 검찰 인력과 법무부 인력들이 모인 배경과 참석자들 간의 업무 관련 연관성에 대한 정보나 설명이 포함되었다면 시청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임에 대한 검찰이나 법무부 내부의 인식에 대한 추가적인 취재가 포함되었다면 문제가 된 이번 만찬 모임이 우발적인 사고인 것인지
아니면 검찰 조직 내의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합뉴스TV에서는 지난해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구의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주기를 맞이해 관련 보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월 25일 뉴스 리뷰에서는 지난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막고 안전 업무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차별 속에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메트로 안전 업무직 근무자들은 당시 혼자서 작업을 했던 사항에 비해서 2인 1조 근무 형태가 적용되고 스크린도어 관리자들의 수가 늘었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있었지만 약속된 것과는 달리 정규직 대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낮은 임금과 노동 강도는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형평성과 재원 마련 등의 문제로 아직 별다른 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7일 뉴스 리뷰에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주기를 맞아 당시 사고 현장에는 김모군을 애도하기 위한 추모객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비유정규직 해법 마련을 약속했지만 지난 1년간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의역 사망사고는 언론이나 사회적 관심에서 일정 정도 멀어지게 되고 실질적인 개선 노력들이 부족했던 사안이란 점에서 이번 일련의 관련 보도는 매우 적절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언론들이 사고 발생 당시에만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시간이 경과한 후 일어난 후속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언론은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보도를 통해 국회나 정치권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고 개선이나 변화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언론의 기능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지난주 제작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김성호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살펴봤습니까? 네, 저는 지난 5월 28일에 방영한 트렌드 지금 여기 저수지 참가 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수지는 이 주변에 물을 대주는 역할로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만난 저수지 3곳은 이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휴식과 즐거움, 이 먹거리까지 사람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고즈넉한 정자와 꽃이 흐드러지게 핀 이팝나무가 있는 밀양 위양지는 고요한 느낌을 넘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선사했는데요. 수면의 풍경이 반영되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2배로 풍광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밀양 위양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지도 그래픽을 통해 위양지의 구체적인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완연한 봄의 내음을 느낄 수 있는 5월의 위양지는 사진 찍는 사람들에게 인기인데요. 전국의 사진 동호회 사이에서는 출사 명소로 꼽힌다고 합니다. 특히 저수지 중간 이 섬에 자리 잡은 완제정이 그 여정의 백미라고 합니다. 풍경이 아름다운 곳인 만큼 이 다양한 촬영 기법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드론을 이용한 전경 촬영과 꽃잎 등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풍경은 클로즈업하면서 이 위양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루하지 않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중간에 실제로 위양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줬는데요. 다양한 시선으로 위양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경과 함께 앞으로 밀양 위양지를 방문할 시청자를 위해 이 운영 시간 등 부가적인 정보를 자세히 소개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저수지는 진천 초평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진천 초평지는 70년대부터 낚시를 즐기기 위해 강태공들이 많이 찾던 좌대 낚시터의 시초라고 합니다. 진천 초평지의 좌대 낚시는 물 위에 떠 있는 수상가옥에서부터 소개가 시작됐는데요. 그간 알고 있었던 낚시터의 모습과 사뭇 달라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좌대 낚시가 무엇인지 설명 없이 진행돼 아쉬웠는데요. 낚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를 위한 설명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낚시가 잘 되는 포인트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수상좌대를 옮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지지대를 해체했다가 고정하고 또 전기를 공급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마치 지상에 있는 집과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육상에서 뽑아온 수중 케이블도 연결해 전기를 공급합니다. 무엇보다 창문을 열면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초평지의 풍경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엔 전기 장판으로 난방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 에어컨까지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짜릿한 손맛을 느끼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낚시하는 모습 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 낚시에 일가견이 있다는 촬영 감독이 직접 물고기를 낚는 모습을 보여줘 재밌었습니다. 오, 과연 듣던 대로 한 낚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저수지는 예산의 예당 저수지입니다. 내륙의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고기잡이에 나서는 모자 어부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기잡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모와 아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논밭이었던 이곳이 수몰됐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세월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긴 바람이 뜰 논이었고 이짝대로는 밭이었고 그랬어요. 여기서 살고. 이곳의 주민들은 어업계를 구성해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고기를 잡은 후 그물을 손질하고 말리는 모습을 통해 실제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40km나 되는 예당 저수지의 둘레에는 민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은데요. 지도를 통해 식당의 위치와 분포를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잉어와 붕어, 장어, 메기, 동자개 등 다양한 자연산 민물고기 요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예당 저수지에서 만날 수 있는 붕어찜의 요리 과정을 보여줘 군침을 돌게 했습니다. 아낌없이 올리는 채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야채를 덮어서 끓여야 이게 뚜껑 역할을 해서 위에까지 이렇게 양념이 되게. 그저 물을 저장해 대주는 곳인 줄로만 알았던 저수지. 그 크기와 풍경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풍광은 물론 이 사람들에게 휴식과 맛, 그리고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봤습니다. 김성화 학생은 다양하게 이용되는 저수지 가운데 어떤 곳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네, 저는 이 밀양 위양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고즈넉한 정자 옆으로 흐드러지게 꽃잎이 핀 이팝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과 함께 꼭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일상을 벗어나 오솔길에서 산책도 즐기고 또 몽환적이면서도 고요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렌드 지금 여기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통과로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밝힌 내각 인선 5대 원칙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저촉되면서 청와대 부실 인사 검증이 도움바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후보자들의 부실 인사 검증 시스템은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기준 등을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통과로 장관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통과까지의 과정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임명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5월 24일에 열렸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낙연 후보자의 아들 군 면제 의혹을 비롯해서 후보자 부인의 위장 전입 의혹 등 도덕성 의혹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드 미사일 문제, 햇볕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면제에 대해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고 부인의 그림 강매와 위장 전입 의혹은 잘못을 인정하며 논란의 재생산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청와대는 위장 전입자 등을 고위 공직자에 배제한다는 인사 원칙이 무너진 것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야당을 설득했습니다. 또 향후 인선 때에는 생활형 주민등록법 위반 등은 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는 지난 5월 31일 자유한국당이 퇴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국회 본회의의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되었습니다.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부실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기준 등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발표한 인사들이 위장 전입, 이중 국적 등 논란이 일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재 청와대의 인사검증 업무는 1차로 인사수석실이 후보군을 추려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청와대 민정수석사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심층 검증을 맡는데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의 25가지가 넘는 기본 자료에 대해서 10명 안팎의 행정관들이 검증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국민일보는 5월 29일자 기사에서 검증 시스템이 철저히 작동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촉박한 검증 시간과 물리적인 인력 부족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5월 29일자 기사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나라이고 50대, 70대가 30, 40대 청년 과정을 지내면서 그 시절의 도덕성 기준으로서는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오늘날 제도가 정비되면서 문제가 되는 시기 많다 하면서 보수 정권 10년 때에도 그런 식으로 낙마한 사람들이 많았고 언제까지 악순환이 계속될 수는 없지 않느냐.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의 계기는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인수위 과정이 없는 가운데 구체적인 인사 절차 기준 마련이 없어서 논란이 생겼다면서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9일자 발언도 같이 전했습니다. 네, 그럼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회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후보자의 사전 검증이 부실했고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 후보자의 정책 검증이나 정책 능력보다는 사생활 검증에 치우쳐서 가혹하다는 평가를 종종 받아왔습니다. 수많은 인사들이 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면서 명성도 잃었습니다. 병역 비리,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이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는 5대 족쇄였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후보자 인사 추천은 백악관의 인사 담당자가 하고 검증은 백악관의 법률 고문실에서 따로 합니다.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고 이 검증 과정이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거칩니다. 연방수사국 FBI, 국세청 IRS, 또 정부 윤리처 등이 전부 나서서 검증을 하고 후보를 임명해서 국회에 보내기 때문에 도덕성 문제는 상당히 걸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비전과 역량, 자질 검증에 치중합니다.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후보자를 부실 검증한 측면도 있는 데다가 청와대가 검증한 각종 자료를 국회에 주지 않다 보니까 청문위원들이 아무래도 먼저 신상 문제를 파고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후보자의 역량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을 못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인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정 협치가 어떻게 잘 발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언론들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 짚어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29일 내각 인선을 당분간 미뤘습니다. 국민일보는 야권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를 발표하면 야권은 자신들을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쉽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 파기에 대한 신문들의 논조는 엇갈립니다. 경향신문은 5월 29일자 사설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대통령이 첫 인선에서부터 원칙을 어긴 점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야당이 청문회 인준에 목리를 부리는 것은 구태의연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위장 전입에 대해 과거 사례와 똑같이 간주해 이 총리 후보자 인준을 지연하려는 야당의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청와대가 전에 없이 조기에 공직 후보자의 인선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까지 마련했으면 야당을 당연히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진정 소통하는 대통령은 코너에 몰렸을 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해를 구할 줄 아는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흠결은 과거 정부에서도 자주 발견됐지만 이번은 대통령의 공약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 및 검증에 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혁 목표를 새 정부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처참합니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도 되고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구나. 특히 민생과 관련한 문제는 제가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